잘 쉬셨죠, 여러분? 쉬는 시간을 제가 꼭 드려요. 왜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나 이제 로스쿨 대학원 다닐 때나 쉬는 시간 안 주는 교수님이 세상에 제일 싫었어요. 대놓고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초집중하고 복습을 최대한 짧게 하는 약간 얍삽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항상 요런 것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되게 도움이 돼요. 시험에 어떻게든 제가 나오는 것만 탁탁 집어드리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건데 쉬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쉬는 시간에 쉬시거나 이렇게 체조하시고 밖에 가서 바람 쐬시고 하는 게 여러분이 저녁에 1시간, 2시간 더 공부하는데 확실하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공부하기 싫은 날, 이제 공부했을 때 생각했을 때 공부하기 싫은 날은 쉬는 시간에 체조 안 하고 안 쉬고 그냥 하고요. 공부를 정말 제대로 빡세게 해야 되는 날은 중간중간 쉬어져요. 뭔가 반대 같지만 모순돼 보이지만 그렇게 해야 머리도 쉬고 몸도 쉬고 더 오랫동안 장기전을 뛸 수 있어요. 자, 그럼 들어갑시다. 합성어의 의미상 분류는 우리가 했어요. 근데 합성어를 분류하는데 의미상 분류하는 게 있다 그러면 의미와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분류하는 것도 있다. 시험에는 요게 많이 나온다. 별표 쳐두시면 되겠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얘기는 뭘까? 까다롭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합성어가 의미상 분류하는 거는 대등, 종속, 융합, 재밌기도 하고 쉬웠는데 이제는 형식상 분류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국어 공부하실 때 처음에는 어색한 개념어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다 알게 됩니다. 자, 형식상 분류는 무엇이냐? 통사적 합성어라는 게 있고 어렵죠. 일단 문장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통사적 합성어가 있고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어요. 비는 아닐 비자겠죠. 그래서 통사적이냐 비통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라는 거는 합성어 어근끼리 이렇게 결합을 딱 함에 있어서 이 순서가 중요한 건데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를 배열하는 법과 똑같은 순서로 배열이 되면서 합성어가 되었으면 통사적 합성어라 그러고요. 우리말의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지 않게 꼬여 있거나 이상하게 엮여서 단어가 되어 있으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말에는 명사, 명사랑 나열되는 거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시골 풍경, 우리 자연스럽게 쓰죠? 풍경 시골이라고는 잘 안 써요. 어쨌든 명사, 명사거든요. 명사, 명사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는 우리말에 아주 자연스럽죠? 아침 특강, 점심시간 이렇게 다 돼 있죠. 그래서 명사, 명사가 이렇게 나열해서 결합한 거는 통사적 합성어라고 멋있게, 유식하게 부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논밭, 눈코, 이슬비, 비빔밥 이런 것들은 다 명사, 명사 결합한 거고 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형어랑 체언이란 단어가 나와요. 우리 다 배웁니다. 체언은 대표적인 게 이제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관형어라는 거는 이러한 체언을 수식하는 말이에요. 우리말은 수식하는 말이 항상 수식 받는 말 앞에 오는 그러한 원칙이 있어요. 왜? 우리의 소원, 시골의 풍경, 아름다운 고향 이런 식으로 수식하는 말, 예쁜 옷, 그죠? 첫 수업 이런 식으로 수식하는 말이 항상 수식 받는 말 앞에 오죠. 그래서 체언, 이제 명사류를 얘기하는데 명사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말이 오면은 오케이 저렇게 결합하는 건 내가 인정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집은 집인데 어떤 집? 큰 집 이렇게 되는 거죠. 이는 사람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명사거든요. 늙은이, 젊은이, 어린이 이런 것들 사람은 사람인데 늙은 사람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거는 뒤에 오는 체언, 명사류를 앞에서 수식하는 관형어랑 같이 결합한 거라서 통사적 합성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열쇠, 건널목 이런 식으로 목 건널 이렇게는 안 하죠. 집 큰 이렇게는 안 하고 이 늙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단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즉 관형어와 체언의 이러한 순서대로 수식하는 말과 수식받는 말의 결합 이렇게 된 거는 통사적 합성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사와 부사가 결합하는 것도 통사적 합성어라 그래요. 이리저리, 비틀비틀, 깡충깡충 이런 거 이렇게 소리를 흉내내거나 모양을 흉내내는 거를 의성어, 의태어라고 우리가 배울 건데 그런 아이들은 다 부사거든요.
이제 품사를 우리가 조금 이따 공부할 건데 부사라고 하는데 부사끼리는 이런 식으로 잘 결합합니다. 그죠? 찰랑찰랑, 출렁출렁 이렇게 같이 결합 잘해요. 그래서 이거는 통사적 합성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서술어, 문장을 서술하는 거 보통 뭐 먹다, 읽다 이런 식으로 동사, 형용사 이런 류인데 그런 애들은 다 부사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순서대로 결합되어 있는 합성어는 통사적 합성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잘하다 이런 얘기, 지르긴 지르는데 가로지르다 뭐 아까 뭐 그런 식으로 잘하다 가로지르다 해서 부사랑 똑같다 이런 거, 같긴 같은데 똑같다 이런 것도 한 단어인데 부사랑 그 다음에 서술어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우리말의 단어 배열법과 일치한다. 통사적 합성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단어가 만들어짐에 있어서 마치 문장의 조사가 생략된 것 같이 만들어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조사라는 거는 뭐냐면 철수가 라고 했을 때 조사는 어딜까요? 이 가 부분 이런 게 이제 조사잖아요. 그런데 힘쓰다란 단어가 사전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힘하고 쓰다가 결합되긴 했는데 뭐라고 쓰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일까요? 힘을 쓰다. 그렇죠. 원래는 힘을 쓰다라는 문장인데 얘가 조사을이 생략되면서 힘쓰다라는 단어로 다시 태어난 거죠.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사가 생략된 경우가 있는데 요것도 통사적 합성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우리는 문장을 표현할 때 조사를 수시로 생략해요. 뭐라 그래? 우리 뭐라 그래? 친구한테 너는 밥을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나요? 제가 여러분한테 너는 밥을 먹었니? 이렇게 안 물어보죠. 어떻게 해요, 친구끼리? 야, 너 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밥을. 이렇게 조사 같은 거는 쉽게 생략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단어 배열법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생략되면서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문장 배열법과 일치해 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취급합니다. 이건 뭘 넣으면 좋을까요? 철들다, 철이. 그렇죠. 철이 들다. 이러한 것이 이라는 조사가 생략된 상태에서 철들다라는 단어로 만들어져서 통사적 합성어라고 봅니다. 그 다음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요. 연결어미라는 개념이 나타나는데 이 어미, 연결어미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서술어끼리 있을 때 서술어를 붙일 때 중간에 좀 표현이 웃긴데 풀 같은 존재가 있어야 돼. 단어끼리 연결할 때 여러분 그냥 붙이면 안 되고 풀이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알다랑 보다가 결합한 건지 알겠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풀이 없으면 어떻게 돼? 알보다 이상한 문장이 이제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서술어끼리 연결할 때는 반드시 연결어미가 있어야 좋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알보다라고 안 하고 알아보다 이렇게 아자 이런 고자 이런 식으로 연결어미로 연결이 돼 있으면 우리나라 단어 배열법과 일치한다 라고 해요. 돌다와 가다도 마찬가지. 돌가다가 아니라 돌아가다 이런 식으로 연결어미로 잘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사적 합성어라 그러는데 저게 없으면 이제 통사적 합성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걸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지 않는 비통사적 합성어를 볼 거예요. 첫 번째,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돼 있다. 우왕 무슨 말이에요? 다 배워요. 지금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 통사적에서 늙은이, 그쵸? 여기서 늙다라는 단어와 사람을 나타내는 이가 결합할 때 중간에 풀이 있었어요. 뭐가 있어? 늙은 이, 이렇게 은이라는 풀이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관형사형 어미라 그래요. 이제 관형사형이란 말을 우리가 이따 배울 거니까 단어 연결할 때 중간에 풀이 있는데 그걸 어미라고 하는구나 까지만 지금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풀이 있으면 크다와 집이 결합한 큰, 니은 이런 게 풀이거든요. 풀이 있으면 통사적인데 풀이 없이 그냥 결합하는 경우, 즉 어미가 생략되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해요. 예시를 볼게요. 곶감, 이건 뭐냐면 이렇게 감이 있는데 이거를 꽂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꽂은 감 이렇게 가야 돼요. 원래는 꽂은 감 이렇게. 그런데 꼭 필요한 풀이 생략되면
이건 큰일이다. 이건 우리나라 단어배워법과 일치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비통사적 합성어라 그래요. 우리 좋아하는 제육덮밥, 그죠? 오징어 덮밥. 요것도 뭐랑 뭐랑 결합했을까? 덮다랑 밥. 이렇게 두 개가 결합하는 거죠. 희한하죠? 덮다 밥이 결합하려면 왠지 덮다 밥? 밥을 덮다는 말이 되는데 덮다 밥은 순서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안 맞는데 올바르게 단어로 만들어지려면 중간에 예쁜 풀이 붙어 있어야 돼요. 뭘까? 덮은 밥이겠죠. 제육을 덮은 밥, 오징어를 덮은 밥. 그래서 은이라는 이러한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는데 이런 풀이 없이 그냥 밥 이렇게 붙여버리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접칼도 마찬가지. 우리 스위스 칼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접는 칼인데 는이라는 어미가 없이 그냥 붙었죠. 감발, 여러분이 잘 모르는데 양말이나 버선 없이 발에다 그냥 감는 천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감은 발 이런 식으로 원래는 있어야지 정상인데 있어야 되는 풀, 어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단어배워법과 일치하지 않는다.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이제 조금씩 까다로워지죠. 이런 게 이제 문제에 나와요. 그 다음 연결어미. 연결어미는 똑같은 풀, 어미긴 어미인데 서술어끼리 연결될 경우에는 연결어미라고 호칭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검다와 푸르다가 연결돼요. 근데 드립다 그냥 검다와 푸르다가 연결됐죠. 원래는 중간에 풀이 있어야 돼요. 검고 푸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안 넣고 그냥 댔다 그냥 검 푸르다 붙여버렸죠.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오르내리다는 뭐랑 뭐랑 결합했을까요? 오르다랑 내리다. 그럼 뭐가 또 있으면 좋을까? 풀로 오르고 내리다 이런 게 있으면 좋겠죠. 근데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 높푸르다도 마찬가지죠. 높다와 푸르다가 결합한데 높고 이런 식으로 연결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없이 그냥 드립다, 높푸르다 연결된 경우에는 이거는 비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부사랑 명사와 결합한 경우에도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아까 우리 분명히 통사적 합성어에는 관형어 체언 또는 부사는 서술어, 잘하다, 가로지르다, 똑같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사 뒤에 갑자기 명사가 오는 거는 우리말의 단어별법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비가 부슬부슬 뭐라 그래요? 내리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부사 뒤에는 서술어가 오는 것이 일반적인 단어배워법인데 갑자기 부사 뒤에 명사가 온다. 부슬비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해요. 마찬가지 척척 이런 거 다 부사인데 뒤에 명사랑 결합해 있다. 그러면 우리말의 단어배워법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쉬워요. 우리말의 어순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자로 만들어진 단어 있잖아요. 독서, 등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말로 풀었으면 어떻게 돼? 책을 읽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산을 오르다죠. 우리말의 단어별 순서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런 게 바로 비통사적 합성어의 예시입니다. 쉽지 않죠? 이거는 많은 예시를 통해서 천천히 익혀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느냐 확인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문제가 금방 배웠던 통사적, 비통사적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비통사적 합성어로만 묶인 것은 이렇게 나와요. 비통사적 합성어로만 묶인 것은 정답은 2번이었어요. 2번을 보면 덮밥은 뭐였어요? 덮다 하고 밥이 결합하면 풀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관형사형 어미 덮은 밥에서 은이라는 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어미가 생략되는 거는 우리말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됩니다. 마찬가지 짓다와 푸르다 결합했죠? 짓다 푸르다 그냥 결합하면 되는데 중간에 연결어미 풀이 있어야 되죠. 짓고 푸르다와 같이. 근데 없으니까 어미가 생략된다. 비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번 새빨갛다는 빨갛긴 빨간데 아주 짙은 빨강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때 새는 뭐예요? 접두사예요. 그죠? 어근이 아니라 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근에 붙어서 뜻만 더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파생어가 되겠고 열쇠, 요건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알아두세요. 열쇠는 뭐냐면 그냥 봤을 땐 여러분이 열다, 그죠? 열다에다가 쇠가 결합한 것 같죠? 그죠?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열쇠다. 그러면
아까 설명한 거에 따르면 열다랑 새가 결합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풀, 그죠? 우리가 이제 유식하게 관형사형 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비통사다, 그럼 틀리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문제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열다와 새 사이에 관형사형 어미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을이라는 어미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열쇠인데 열을쇠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따 3교시 때 배울 건데 을 앞에서 요거 이제 받침 을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을이라는 이 어미 앞에서 리을은 탈락하는 그러한 현상을 겪어요. 이거는 리을 탈락이라는 활용이거든요. 하늘을 날다에서 는이 결합하면 하늘을 나는, 이런 식으로 리을이 탈락하는 이러한 활용을 해요. 리을이 있는, 받침이 있는 용어는. 그러다 보니까 을이라는 어미가 붙어 있지만 리을이 탈락한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쇠는 열쇠가 아니라 열쇠의 결과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풀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어미가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얘는 열쇠는 통사적 합성을 한 사실이에요. 이거는 어려운 게 맞아요. 시험 문제에 까다롭게 나올 때가 있으니까. 통사적 합성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간발. 간발은 가문발이라고 했는데 은이 생략됐다 그랬죠? 어미가 생략되면 비통사적 합성어. 그 다음에 돌아가다. 돌다와 가다가 결합했는데 중간에 연결어미가 예쁘게 들어가 있으니까 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4번, 점다와 이가 결합하는데 은이라는 어미가 예쁘게 붙어 있으니까 얘도 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가로막다는 가로가 부사, 막다가 동사니까 부사랑 동사랑 결합한 거는 우리말의 단어 별법과 일치한다. 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복습하시면서 예시랑 이렇게 하나씩 매칭해 가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성어는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파생어 들어갑니다. 파생어. 파생어는 아까 뭐랬어요? 합성어는 어근끼리 결합하는 거. 파생어는 이상한 애가 하나 붙어 있다 그랬죠. 뭐가 붙어 있어? 접사. 남한테 이제 표현이 좀 이상한데 빌붙어 있는 접사. 그죠? 그래서 단어의 형성 두 번째. 파생어는 어디? 어근에 접사가 붙어서 하나의 단어가 된 거예요. 접사는 실질적 의미가 아니라 뜻을 더해주거나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접두사가 있고요. 접미사가 있어요. 한자를 공부하는 학생 중에 뭐 두사부일체도 마찬가지, 어두육미도 마찬가지, 두상. 그러니까 접두사는 뭐냐면 어근 앞에 붙어 있는 게 바로 접두사예요. 위치에 따라 구별하는 거죠. 그러면 어근 뒤에 붙는 건 뭘까? 꼬리 밑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접미사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접두사는 앞에 보시면 동생은 동생인데 남편의 라는 뜻을 더해주면 시동생이라는 단어로 사전에 올라가요. 그죠? 그 다음에 고생은 고생인데 보람 없는 헛된의 의미를 더해주면 헛고생.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접두사예요. 접두사. 앞에 붙어 있는 놈. 자, 접미사는 뭐야? 뒤에 있는 놈이라 그랬죠. 그래서 뒤에 있으면서 뜻을 더합니다. 뜻을 더해요. 그래서 장난은 장난인데 거기에다가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이라는 뜻을 더할 때 꾸러기를 붙여요. 이거 이제 여러분이 착각하는데 요새 이제 여러분 TV 못 보는데 요새 TV에서 비가 맨날 나오면서 이제 꾸러기 표정 뭐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데 꾸러기는 명사가 아니어요. 혼자 못 씁니다.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장난꾸러기, 심술꾸러기 이렇게 뒤에 붙어 있는 접미사예요. 뒤에 붙어 있는 접미사. 뜻을 더합니다. 그런데 파생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별표 쫙이에요. 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어요. 뭐가 중요하냐? 품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전지전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접미사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문법 요소를 통틀어서 품사는 바뀌지 않거든요. 명사는 명사고 동사는 동사야.
그건 원래 태어난 그 혈액형하고 똑같아요. 핏줄이야. 그런데 품사를 무려 바꿀 수 있는 것이 전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울보라는 단어를 보시면 원래는 울다라는 동사죠. 그런데 여기에 전미사 뭐가 붙어요? 보가 붙어서 무려 동사에서 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뭘 보시면 되냐면 어른이란 단어가 있을 때 이게 어근이죠? 접두사 웃 그러면 위라는 뜻을 더하죠? 웃어른 그대로 명사란 말이죠. 뜻만 더해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전미사가 뭐가 붙어? 어른스럽다. 이 스럽다 이상하게 생긴 거 이거 전미사거든요. 어른스럽다 그러면 어른이 명사인데 어른스럽다는 뭐예요? 형용사. 그래서 품사가 완전히 바뀌는 어마어마한 기능을 전미사만이 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파생어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파생어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럼 정답이 2번 이렇게 됩니다. 맨손. 손은 손인데 아무것도 없는 손. 이런 의미라서 맨이라는 접두사가 붙는 거죠. 다른 것이 없는. 그 다음에 울다에 보가 결합하면 우는 사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사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1번 동화랑 책 결합하면 뭘까요? 동화라는 의미, 책이라는 의미 결합한 거죠. 합성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책상. 요거는 그냥 하나의 단일어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한자 같은 경우는 책 따로 상 따로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는 교수님들도 있는데 사전에 올라가기로는 책상 이렇게 단일어로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생이면 동생인데 남편의라는 의미만 더해주니까 파생어, 시동생 맞고요. 어깨동무는 어깨랑 동무가 결합했죠. 이건 뭘까요? 파생어, 합성어? 합성어겠죠. 어깨라는 뜻 하나, 동무라는 뜻 하나. 그죠? 그 다음에 4번. 이 크다. 의미가 하나예요, 두 개예요? 딸랑 하나밖에 없죠. 뜻이 하나짜리예요. 단일어에 단일어. 그 다음에 요거 뭘까? 복하고 스럽다가 결합된 거죠. 복은 뭘까요? 복 많이 받아라. 명사예요. 그런데 스럽다라는 전미사가 결합하면서 갑자기 복스럽다. 아우 복스럽게 생겼네. 복스럽다. 형용사로 짠 변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명사에서 형용사로 변신을 한 거죠. 그래서 전미사가 결합한 파생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렵다. 훈련하면 쉽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단어의 형성은 다 봤고요. 이제 품사를 보도록 할게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51페이지. 품사. 여러분 이제 아는 내용 나옵니다. 품사. 품사. 국어의 구품사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국어의 구품사. 품사에는 뭐가 있느냐? 51페이지 하단부터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품사가 있는데 품사에는 뭐가 있느냐?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게 있고 조사, 동사, 형용사, 과정사, 부사, 감탄사 이렇게 9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품사에는. 자, 그러면 처음 이제 일반적인 정리하고 바로 하나하나씩 볼 건데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것들은 체언이라 그래요. 문장 안에서 몸뚱아리, 몸체, 체력검사, 몸뚱아리를 이루는 의미다라고 해가지고 명사의 신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철수, 책상 이런 게 이제 명사죠. 그 다음에 대명사는 얘를 대신해서 가리키는 거니까 그, 이, 그, 저 이런 것들 대명사예요. 그 다음에 수사는 뭘까요? 숫자죠. 3, 1, 2, 3 뭐 이런 것들 수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통째로 다 체언이라 그래요. 체언은 뭐라고요? 명사, 대명사, 수사. 저랑 할 때 해. 혼자 잘 안 하게 돼. 그죠? 명사, 대명사, 수사는 체언이다. 체언은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우리가 명사수가 아니고 명대수 이렇게 외우기로 합니다. 앞으로 1년 내내 이러고 할 거야. 자, 체언은 명사수가 아니고 뭐라고요? 명대수, 명대수,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돼요.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했죠. 앞에 체언을 수식하는 말은 여기 이제 명사가 있으면 수식하는 말이 앞에 항상 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 명사, 대명사, 수사, 이 체언을 수식하는 위치에 있는 거를 관형어라고 일괄적으로 부릅니다. 그냥 명사 수식하면 다 관형어예요. 앞에 있는 말은 유식한 말로 관형어라 그래요. 그래서 체언이라고 함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뒤에 조사와 결합한다 이렇게.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인데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어는 관용어의 수식을 받고 조사랑 결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쁜 철수가 밥을 먹는다. 내 맘이야. 예쁘다고 쓸 거야. 그래서 예쁜 철수가 밥을 먹는다 라고 했을 때 이때 철수는 명사죠. 체언이어요. 철수를 수식하는 예쁜, 얘는 뭐라고? 관용어. 그냥 체언 수식하는 위치에 있는 놈은 관용어. 그리고 철수가 라고 이제 딱 붙어 있는 놈은 바로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체언의 가장 중요한 거는 명사수가 아니고 명대수 외운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관용어의 수식을 받고 조사랑 결합한다. 그래서 우리가 뭘 외울 거냐면 저랑 이제 여러분이 세대가 달라서 저는 국민체조 세대인데 여러분은 건강체조라면서요. 아니야? 그 또 뭐야 그러면? 새천년 체조? 아 왠지 뭔가 북한 삐라는데. 아무튼 새천년 체조 써놓게. 새천년 아직 모르겠다. 그래 새천년 체조. 제가 국민체조라 했다가 학생들 반응이 뜨뜻미지근해 돼서 이상하다 했더니 국민체조 안 배웠대. 그래서 이게 어색한데 새천년 체조 대신에 우리는 뭐냐면 뭘 외워야 돼? 관체조로 외웁니다. 요 얘기하려고 엄청 길어졌죠? 이거 중요해. 1년 내내 할 거야. 자, 우리는 새천년 체조가 아니고 뭔 체조? 관체조. 여러분 세대가 조금 이제 저처럼 나이대가 좀 있으면 국민체조 말고 관체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관체조. 무슨 얘기예요? 체어는 관용어의 수식을 받고 조사랑 결합한다. 이렇게 암기를 딱 해주면 앞으로 문제풀이 할 때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 하나하나 다시 다 볼 거예요. 조사는 뭐냐면 관계를 표현한다.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한다. 그래서 관계언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조사, 철수가 조사고 철수를, 철수의 이런 게 다 이제 조사죠. 그죠? 문법적인 관계, 철수가 뭐 주어를 만들어낸다거나 철수를 목적어를 만들어낸다거나 철수의 가방 이런 식으로 관용어를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짓을 하는 게 바로 조사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잘 아는 동사, 형용사. 뭐 동사, 동작이죠? 형용사,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서술하죠. 동사, 밥을 먹다, 먹다 동사가 되겠고 그녀는 예쁘다. 형용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식어. 요거 이제 수식하는 말입니다.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해요. 그럼 아까 방금 배운 거 우리 새천년 체조 말고 뭐라 그랬어요? 관체조라 그랬죠. 관체조. 그러면 체언을 수식하는 아이는 관형어라 그랬어요. 어자 돌리면 또 따로 온 거 있어요. 관형어. 역할은 어자 돌림이야. 그래서 관형어. 이 앞에 관형어, 이 위치에 오는 품사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뭔가 비슷하게 생겼죠? 관형사가 주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형사는 항상 체언만 수식해요. 관형사는 항상 체언만 수식해요. 그래서 관체조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체언을 수식하는 거는 관형어라는 위치인데 거기에 오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관형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형사. 그러면 관형사는 체언만 수식해요. 그럼 부사는 뭘까? 체언 외의 모든 걸 수식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형사 부사는 다른 말을 수식하는 말인데 그래서 수식어니라고 하는데 관형사는 체언만 only 그냥 일편단심이야. 체언만 그냥 그렇게 좋아해. 하지만 부사는 바람둥이야. 그죠? 체언 빼고 나머지 싹 다 수식한다. 이런 얘기죠. 감탄사 독립어니고요. 독립적으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명사부터 보도록 할게요. 쫙 합니다. 명사. 명사라는 건 무엇이냐? 사람의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말. 뭐예요? 아니죠.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입니다. 철수, 책상, 학교 이런 것들 쉽죠. 그래서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게 명사라는 건 너무 쉬운 기본이고 그런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할 개념이 뭐냐면 명사는 명사인데 애가 참 독립을 못하고 의존하는 애가 있어. 의존명사. 의존명사. 그런데 의존하더라도 명사는 명사란 얘기죠. 그러니까 명사 뭐야? 체언에 들어가요. 그럼 뭐예요? 기본적으로 관체조. 요거는 해당이 돼. 명사니까. 근데 유일한 차이점은 뭐예요? 의존적인 아이라서 혼자 못 돌아댕겨. 혼자 못 쓰는 아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관형어의 수식받고 조사 결합하는 건 똑같은데 이놈 시기가 자립성이 없어. 맨 의존적이요. 그런 게 뭐가 있냐? 대, 것, 척, 자루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건 대표적인 거고요. 그냥 한 글자짜리 명사가 의존명사가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단위를 나타내는 거 있죠. 자루, 뭐 권, 명 이런 거 있죠.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들이 의존명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둘 데가 없다. 눈둘 때 관용어의 수식 가 조사랑 결합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대 혼자서는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합격할 것이다. 합격할 것 수식 같지만 이다와 결합한다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 못 본 척 관용어의 수식 조사 결합 하지만 혼자 못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명사 중에 의존명사라는 놈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넘어가서 대명사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이름 없이 그냥 우리, 자기, 당신 이런 것들이요. 거기, 저기, 이거, 저거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험에 여기 나오더라고요. 우리라고 표현할 때 듣는 사람을 포함해서 표현하는 1인칭 아니면 포함하지 않는 1인칭 또는 친근한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걸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되겠죠? 1인칭, 2인칭, 3인칭. 요것도 이제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거나 헷갈리니까 1인칭은 뭐냐면 나. 말하는 나랑 내 주위, 내 동아리 이렇게. 요걸 이제 1인칭이라 그래요. 그럼 2인칭은 뭐냐면 너. 나랑 듣는 사람 너. 당신. 요걸 2인칭이라 그래요. 그러면 나랑 듣는 사람들을 제외한 제3의 인물은 뭘까? 3인칭. 이렇게 정리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얘기할 때 재밌는 게 있어요. 청자를 포함하면 어떻게 돼? 야, 우리 오늘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 너 포함이죠. 듣는 사람 포함하는 우리가 돼요. 그런데 이제 왕따 시키는 거죠. 있잖아, 오늘은 우리끼리 갈게. 뭐예요? 듣는 애는 이제 왕따 울어야 돼. 그죠? 듣는 사람 포함하지 않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근한 대상. 인칭 대명사랑 상관없이 친근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 우리 신랑이 아니면 우리 학교 교정이 넓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듣는 사람 포함 여부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야의 자기가 아니어요.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이미 언급한 사람을 가리키는 나와 너를 제외한 제3의 인물, 3인칭 대명사를 자기라고 해요. 걔는 맨날 자기 고집대로만 해. 자기 맘대로만 먹는 거 메뉴를 정해. 라고 했을 때 이때 자기는 3인칭 대명사예요. 그리고 시험에 요새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당신이란 단어예요. 당신은 물론 당신이 뭐 잘났다고 그러요 이러면서 당신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라면서 뭐 아니면 당신 오늘도 출근하시느라 고생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서 2인칭 듣는 사람을 가리킬 때도 쓰지만 시험에 나오는 건 뭐겠어요? 요거야. 대명사 자기를 높여 이를 때 당신이란 표현을 씁니다. 들어본 학생들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께는 생전에 자기 거 이렇게 표현 안 하죠. 뭐라 그래요? 높임 표현을 쓸 줄 알아야 돼요.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소중히 다루셨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를 높여서 표현할 때는 당신이라고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수사로 갑시다. 쭉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사. 수사로 가시면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죠. 1, 2, 3,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거. 이런 거는 수량, 양수사, 이런 거는 순서, 서수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개념을 묻지는 않아요. 자, 수사와 다른 품사를 구별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돼요. 종종. 그래서 이 수를 나타내는 말이 다른 품사로 쓰일 때는 수 이상의 다른 의미를 가지면 품사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차례를 나타내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말들이 사람을 가리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숫자 이상의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의미하니까. 그럼 이때는 명사가 돼요. 그 집 첫째는 공무원이고 둘째는 변호사고 셋째는 회사원이더라 라고 했을 때 첫째, 둘째, 셋째는 순서 외에 뭘 가르쳐줘요? 첫째는 맞이, 둘째는 둘째 자식, 셋째는 셋째 자식을 가리키죠. 이런 경우에는 명사입니다. 저희 집이에요? 저희 오빠가 공무원이에요. 여러분 들어가면 이제 한참 선배님이시겠죠? 아빠도 공무원, 오빠도 공무원, 쟤도 공무원 집안입니다. 저는 어떻게 공무원을 벗어나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다시 여기로 왔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수사가 수량이나 순서 외에 날짜랑 시간의 이름을 가리킬 때도 명사입니다. 이틀을 꼬박 굶었다. 이틀, 2일 숫자 아닌가? 아니죠. 기간. 날짜를 가리키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명사. 자정 무렵의 자정, 뭐 정오 뉴스 이런 거 다
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품사랑 구별하는 거는 바로 관형사랑 구별하는 법입니다. 관형사. 관형사는 아까 뭐랬어요? 세천년 체조 말고 뭔 체조? 관체조. 체언을 수식하는 것이 관형사예요. 그런데 체언을 수식하는데 수를 나타내면 그게 수관형사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관형사 중에 수 나타내면 수관형사예요. 그런데 수관형사의 특징, 관형사. 자, 보세요. 관형사랑 수사랑 차이점이 뭘까? 자, 수사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명사수가 아니고 뭐랬어요? 명대수. 명사, 대명사, 수사는 뭐라고요? 뭐라고? 체언. 그렇죠. 그럼 체언은 뭐라고? 세천년 체조 아니고 관체조.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거 논리적인 흐름 가야 됩니다. 그냥 드립다 외우면 안 외워져. 자, 그럼 소사는 무엇이냐? 체언에 들어가더라. 체언은 무엇이냐? 관체조의 원칙을 따르더라. 그러면 이 수사라는 거는 조사랑 결합하고 관형어의 수식을 받겠죠. 하지만 관형사라는 거는 체언이 아니기 때문에 관형어의 수식 안 받고요. 조사랑 결합도 못해요. 그래서 수관형사라는 거는 수사랑 다르게 구별하려면 조사 결합이 안 되고 관형사는 지 역할만 합니다. 뒤에 오는 체언만 수식해요. 자, 예시를 볼게요. 다섯. 모양은 똑같아. 근데 품사를 물어봅니다. 시험 문제에서. 그러면 이게 하나는 이게 다섯이니까 수사는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할 때는 수사의 특징을 보시면 돼요. 수사라는 거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조사랑 결합한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조사 결합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둘 다 다섯인데 두 번째 문장 보면 사람이 다섯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섯 뒤에 조사가 예쁘게 붙어 있죠. 조사가 붙을 수 있는 건 뭐라고? 관체조, 체언이라고. 체언은 명사, 대사, 대명사, 수사라고. 그래서 얘는 수사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어렵죠? 산수처럼 파악하는 거야. 그럼 이거 뭐야? 다섯 살배기 딸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다섯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어요? 다섯을 살배기, 다섯이 살배기, 다섯의 살배기 안 되죠. 조사 결합이 안 되는구나. 수사 아니겠네? 그럼 얘는 뭐해? 다섯 살 이러면서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를 수식하기만 하네. 그럼 얘는 조사 결합 못하니까 체언 아니고 수사 아니구나. 뒤에 명사 수식하니까 관형사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무수히 많게 무한 반복을 1년 내내 할 거기 때문에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죠. 밑줄진 부분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와요. 품사가 달라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힌트는 밑줄이니까 밑줄을 딱 째려봐야 돼. 뭐 있어요? 한둘, 두세. 느낌이 빡 와야 돼요. 뭐랑 구별하는 말이냐? 최소한 수사랑 뭔가 다른 놈 구별하는 거겠지.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수사랑 수관형사 구별하라는 문제고요. 그럼 다시 뭐라 그랬어요? 수사 뒤에는 뭐가 결합할 수 있다? 뭐가 결합할 수 있다? 우물우물한다. 복습해야 되겠죠. 조사 결합할 수 있다. 관형사 뒤에 조사 결합한다 못한다? 못한다. 끝. 문제 끝이에요. 이렇게 풀면 돼요. 더 이상 뭐 공부할 것도 없어. 자, 한권 했을 때 뒤에 조사 붙을 수 있을까요? 못 붙죠. 얘는 권이라는 단일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가 되겠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두 사람은, 두는 사람을 수식하죠? 이 뒤에 조사 붙을 수 있어요? 막 우겨 넣지 말고 자연스러운 조사. 두의 사람, 두를 사람 안 되죠. 그래서 조사 결합이 안 되고 사람을 수식하는 관형사. 두세 개 마찬가지죠. 한 개, 두 개, 세 개.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관형사이지 뒤에 조사랑 결합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인데 이거 지운 이상하죠? 한둘 눈에 띌 뿐 조사가 없습니다. 노부문디야. 조사는 쉽게 생략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거나 넘었는데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조사가 생략된 거예요. 자, 뭘 넣으면 좋을까요? 농부가 한둘 이 눈에 띈다. 또는 농부가 한둘 만 눈에 띈다. 이런 식으로 조사를 자유자재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는 조사가 들어가고 한둘은 눈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죠. 농부가 한두 명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관형어의 기능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수사 이렇게 돼가지고 정답이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수를 나타내는 말이 나왔을 때 조사가 결합되어 있거나 결합할 수 있으면 수사하다.
결합할 수 없으면 관형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우리 조사를 하도록 합시다. 격조사. 조사예요. 조사 관계, 문법적 관계를 나타냅니다. 조사에는 격조사도 있고 다른 조사들도 있어요. 격조사. 교재 54쪽이죠. 격조사. 앞에 말이 다른 말에 대하여 갖는 뭘 줘요? 자격을 나타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조사 중에 격조사는 자격을 부여해. 그러니까 막 영국 여왕님들이 막 자귀를 부여하듯이 격조사는 엄청 중요한 아이예요. 이 격조사가 딱 자귀를 부여합니다. 뭘 부여해? 주격조사가 붙으면 주어가 되고요. 서술격조사가 붙으면 서술어가 되고요. 목적격조사가 붙으면 목적어가 되고, 보격조사가 붙으면 보어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격조사가 붙음으로 인해서 걔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수여합니다. 합격증 같은 거예요. 합격증. 그죠?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격조사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1번 주격조사. 주어를 만들어줘요. 주어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주격조사에는 이가, 깨서, 인원수에서, 단체 뒤에 에서 이런 게 있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이가, 깨서, 숫자 인원수 뒤에 서, 단체 뒤에 에서. 이거 외워야 되거든요. 예시를 보면은 두 사람이 밥을 먹었다. 문장에서 주어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주격조사가 되겠고, 철수가 집에 갔다. 요것도 주어를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높임의 이제 주격조사가 되는 것이고, 요거 특이합니다. 제주도 푸른밤 노래 맞죠? 떠나요 해 둘이서, 그렇죠. 잘합니다. 둘이서 떠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인원수 다음에 서를 붙이면 주격조사예요. 그 다음에 시스타 노래 뭐야? 나 혼자 서 밥을 먹고, 그죠? 원래 나 혼자 끝났지만 내가 그렇게 그냥 하는 거야. 혼자서, 둘이서, 셋이서 놀았다. 이렇게 할 때 인원수 다음에 서를 붙이면 주격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특이한 게 있어요. 시험에 자주 나온 건 요건데, 정부에서 뭐 공무원 시험을 7월로 발표하였다. 뭐 이번에 정부에서 뭘 했다. 아니면 충청부터 도청에서 뭐 했다. 이런 식으로 단체 뒤에 에서를 붙으면 요때에서는 주격조사예요. 주어를 만들어줍니다. 정부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주격조사는 뭐뭐 있어요? 이, 가, 깨서, 인원수에서, 단체 뒤에 에서. 외워볼게요. 이, 가, 깨서, 인원수에서, 단체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 깨서 둘이서 이렇게 외우면 돼요. 떠나요, 둘이서, 나 혼자서 밥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외롭게 외우던지, 그 다음에 자기 뭐 제주도청에서, 서울시청에서,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단체 뒤에에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서술격조사 나옵니다. 서술격조사는 이다가 붙으면 문장 안에서 갑자기 명사가 서술어가 돼요. 서술어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유는 명사지만 이것은 우유이다. 그러면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다라는 거는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특이한 조사예요. 사람이다, 뱀이다 이런 노래 있죠. 그래서 이다가 붙으면 서술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목적격조사 너무 쉽죠? 문장의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을을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특이한 게 복격조사라는 놈이 있어요. 문장 안에 보어라는 아이가 있는데 얘는 핵심이 뭐냐면 되다, 아니다, 앞에 있어야 복격조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분명히 주격조사 뭐라 그랬어요? 이가 들어갔었죠. 근데 이가는 주격조사라면서요. 맞아요. 그런데 뒤에 서술어가 되다 또는 아니다가 올 때 그 앞에 있는 이가만 특별하게 복격조사라고 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형태는 똑같아. 이가는 형태는 똑같은데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이가는 뭐다? 복격조사. 보호를 만들어줍니다. 보호라는 건 무엇이냐? 문장에 필요한 성분이에요. 공무원이 되다. 이 되다 앞에 있는 주격조사가 아니라 뭐라고? 복격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좀비가 아니다. 그냥 여러분 재밌으라고 넣은 거예요. 제가 아니다 앞에 있는 가는 주격조사 아니다. 뭐라? 복격조사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관형격조사. 관형격조사는 뭐냐면 관형어를 만들어줘요. 관형어는 뭐예요?
관체조. 아까 체언 수식하는 아이들이 관형어라 그랬죠. 그래서 관형어를 만들어줘. 우리의 소원은 동일했을 때. 우리의 소원은 합격, 부자, 결혼 이런 거죠. 자, 우리라는 대명사를 관형어를 만들어줄 때 의라는 관형격 조사를 붙여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강의의 목적 이런 거 관형격 조사, 관형어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6번 부사격 조사가 있어요. 문장 안에서 부사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외우냐면 부사가 돼서 에로 영화보다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뭘 봐? 에로 영화보다 이렇게 외우세요. 어색해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성인이니까 에로 영화보다 이렇게 외우세요. 영은 그냥 어감상 넣은 거고요. 에로와보다 이게 바로 부사격 조사예요. 우리 TV 보시면 강호동 라인, 뭐 이경규 라인, 뭐 유재석 라인 이런 표현 쓰죠. 그래서 에와 로와 와보다가 있으면 이거는 부사격 조사예요. 어떤 뜻이냐? 에 라인, 에게, 에게서 에로 시작하는 애들은 부사격 조사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 다음에 로로 시작하는 애도 부사격 조사다. 로서, 로써, 으로서, 으로써 다 부사격 조사예요. 와과 부사격 조사고 보다도 부사격 조사예요. 그래서 집에 가다, 서울로 가다, 선생으로서 엄마와 닮다, 너보다 나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은 부사격 조사,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문장 안에서 부사어라는 문장 성분을 만들어주는 격조사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호격 조사는 뭐냐면 누구 부를 때 철수야 하늘이 시여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뒤에 붙는 거 호칭어 호격 조사입니다. 자, 넘어가서 접속 조사가 있어요. 접속 조사. 접속 조사는 둘 이상의 단어나 구 따위를 연결하는 거예요. 와과 하고 이나 이랑 뭐 등등등 많아요. 그래서 철수와 영희, 빵과 우유, 돈이나 명예, 너랑 나. 그렇죠? 너랑 나랑은 아이유 노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둘이나 단어를 대등하게 연결해 주는 거를 접속 조사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보조사라는 놈이 있는데 여기 조금 피곤하게 우리를 만드는데 아까 격조사들은 걔가 딱 붙는 순간 주격조사 붙으면 주어, 복격조사 붙으면 보어, 확실하게 신분을 보장해 주는데 이 보조사는 뭐라고 해야 되나 다 약간 박쥐 같은 놈이에요. 이 격조사님들이 너무 바쁘시니까 보조사가 가끔 낑겨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게 문장 성분이 뭔지 헷갈리게 만드는 아이예요. 아무데나 막 들어가는 애야, 보조사는. 그래서 체언, 부사, 어미 등에 막 붙어갖고 격을 주지는 못하는데 의미만 조금 더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외우긴 하는데 뭐 책은 우리는 나도 너만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은커녕 요런 세 글자짜리 조사도 있다라는 사실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조사기 때문에 앞에 붙였어야 되죠. 관체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읽으면 은는 도만까지 마저 조차부터요 은커녕 이렇게 외워요. 암기하고 싶은 분은 암기하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만 볼게요. 은는 도만까지 마저 조차부터요 은커녕.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요자 은커녕 이런 게 보조사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책을 읽어요. 약간의 높임을 나타내는 요자 있죠. 그게 바로 보조사예요. 그 다음에 은커녕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용언, 용언에 들어갈 거예요. 조사는 다 했고 용언에 들어갈 건데 요 본용언, 보조용언까지만 보고 또 10분 쉬면 될 것 같아요. 용언은 동사랑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합니다. 왜 용언이라고 하냐면 우리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동사 형용사는 활용을 해요. 그래서 용언이에요. 이따 할 겁니다. 동사,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 걷다, 먹다, 읽다 이런 것들 다 동사죠. 그다음에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죠. 예쁘다, 건강하다 이런 거 다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형용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용언, 동사 형용사의 핵심은 뭐냐? 뭘 구별하라는 거냐면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구별해라 이런 게 나와요. 동사 형용사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이걸 봐야 되겠죠.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무엇이냐? 본용언은 문장의 주된 서술어고요. 보조는 뭐야? 딱 봐도 어시스턴트죠. 조교. 보조. 그래서 보조용언은 지 뜻을 과감히 버리시고 자기 한몸 헌신해서 본용언의 성공을 기리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서술어가 이렇게 두 개가 연결돼 있는데 앞에 있는 서술어는 본영혼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뒤에 있는 서술어는 지 뜻, 본래 뜻을 과감히 버리시고 앞에 있는 서술어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이걸 바로 보조영혼이라 그래요. 마치 우리의 어머니들처럼 보조영혼이에요. 동생이 내 과자를 먹어버렸다 이 나쁜 놈식이 했을 때 먹다가 주된 서술어죠. 버리다. 이 뒤에 이제 보조용언인데 버리다, 먹어버리다 할 때 버리다가 원래 오리지널 뜻은 뭐예요? 뭐 같다? 쓰레기 버리다, 버리다 이거죠. throw away, dump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과자를 먹어서 갖다 버렸어요? 퇴? 아니죠. 여기서는 먹어버리다, 본래의 뜻을 버리고 먹다의 뜻에 완료의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보조용언이에요. 본용언을 보조만 한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 나는 일이 좀 적었으면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일이 적다 이게 이제 본용언이 되는 것이고 적었으면 싶다 요거는 싶다라는 의미 자체가 본용언적인 의미도 없지만 뭐뭐 하고 싶다, 먹고 싶다, 자고 싶다 할 때는 자기의 바람을 얘기하죠. 욕망, 바람. 그래서 적었으면 싶다 앞에 있는 것을 바란다 이런 의미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보조용언이라 그래요. 그래서 서술어가 이렇게 두 개로 연결돼 있을 경우에 얘가 보조용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알겠어. 본용언, 보조용언 알겠어. 근데 이거 왜 나와요? 왜냐하면 원래 일반적으로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이라고 하는데 가끔 위치는 꼭 보조용언 자리인데 본용언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본용언, 본용언의 결합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뭘로 판단해야 되냐? 보조용언은 분명히 본용언을 보충만 하고 자기 본연의 뜻은 버려야 돼요. 그런데 자기 본연의 뜻을 끝까지 갖고 있는 놈은 본용언인 거야. 자, 비교하는 문장 보시면 돼요.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가셨다. 이때 들고 가셨다. 본용언, 보조용언의 자리지요. 하지만 이 보조용언은 가셨다, 가시다죠. 가시다는 고고고 가는 거죠. 그 의미를 버렸냐, 가지고 있냐를 판단하면 이 문장에서는 바구니를 들고서 가셨다라는 의미가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거죠. 원래의 의미가. 그래서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본용언, 본용언의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호기심 많은 학생들이 이럴 수 있어요. 그럼 가다가 보조용언으로 쓰인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내 친구가 나는 안 주고 다 먹어간다. 그만 먹어, 그만 좀 먹어. 이런 식으로. 아니면 공부를 거의 다 해가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때는 고고고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앞에 먹는 거에 대해서 진행, 해가다, 공부를 해가다, 아니 공부해 가다. 진행의 의미를 더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고고의 의미는 없다. 이런 경우에는 보조용언의 용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본용언, 보조용언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 어간과 어미 활용에 대해서는 10분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